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이관세입니다. 오늘 이 통일 포럼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그리고 또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논의하게 돼서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일 터널, 지금 박 이사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터널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경제적인 또는 여러 가지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효과성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추가로 할 건 없습니다만은 저는 좀 오늘 이 북한 정세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일 해저 터널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좀 더 그 정세 내용을 좀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국제 정세의 이 변화와 이 한반도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제적인 환경 변화가 엄청나게 지금 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면 관심이 많고 거기에는 주목을 하면서 지금 보이지 않게 전 세계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여러 각도에서의 이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인식을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국제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몰려오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북한의 정세, 지금 북한은 그럼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핵무기만 완성하는 데에 급급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과연 어디로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 궁극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연관해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좋은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좋게 말해서 전략 경쟁 아니면 패권 경쟁과 협력이 아주 심도 있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이념적인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20차 공산당 대회가 열리고 시진핑이가 3연임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 국내 정치도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치열하고, 그러한 경쟁 속에서 한반도는 한가운데 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또 미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대립이 또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것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또 고환율, 엄청난 또 변화를 가지고 있고, 자원, 이런 경쟁, 이런 상황들이 변해서 이제는 안보 문제가 군사적인 안보만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 안보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경제 문제가 군사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군사적인 거, 외교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러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교적으로는 민주주의 대 소위 이 러시아의 또는 중국의 권위주의의 어떤 체제가 대립이 확산되고 있고, 또 경제적인 거는 지금 기술 문제, 공급망의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역의 문제, 투자의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갈등과 경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공급망과 자동차 산업, 배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무기 도입과 군사적인 확장이 엄청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군사비의 지출이 50년 만에 최고도로 높은 군사비를 책정해서 무기를 도입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러시아와의 대립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군사적인 무기를 도입해서 군사 경쟁,
이런 갈등이 엄청나게 팽창이 돼 있고, 북한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선제적으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그 핵무력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안보 위기가 부상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보건의 문제, 또 4차 산업의 기술의 문제, 기후 변화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또 동시에 식량, 에너지 등 이런 문제들이 새롭게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고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위기로 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군사적인 이슈의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안보하면 군사적인 이슈입니다만은 이제는 식량, 보건, 환경, 에너지, 경제 등으로 이 안보 개념이 변경되고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성격을 띄어가지고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적인 안보에만 국급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문이 아니라 이제 비전통적인 안보,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군사적인 것만이 금방 보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이 기후변화 문제 같은 건 아주 심각하죠. 1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와 달리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도라든가 기후의 이 행태, 생태가 많이 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군사적인 문제가 야기되면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을 하지만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런 위기가 인류에게 올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이 신안보의 위기의 부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중국도 엄청난 그 저성장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죠. 중국의 저성장이라는 것은 한국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무려 25% 가까이 됩니다. 전체의 4분의 1이 중국의 경제 의존도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성장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건 자명한 겁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중국, 유럽, 이렇게 모든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 진행이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한테 어려운 그런 여건을 주고, 그러한 경제가 결국은 공급망의 문제, 자원의 문제로 또 이게 확대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미중의 갈등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무역 기술 통화, 또 이 군사, 외교, 가치 이념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나름대로 또 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이것을 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쿠스라든가 파이브 아이스라든가 쿼드라든가 나토라든가 이러한 동맹 체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압박, 견제가 엄청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여기에 따라서 상하이의 협력기구라는 걸 통해서 정치 군사적인 안보 협력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 부문까지 이제 확대가 돼서 대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동맹 주변 국가를 규합해서 대대적으로 이러한 대립과 갈등,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특히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이 택해야 될, 과연 미국을 선택해서 미국만 따라가도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 중국과 연계가 돼 있다고 해서 중국만 따라가서도 안 되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정말로 지혜롭게 잘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원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분단까지 돼 있어서 북한과 이렇게 핵무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또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걸 헤쳐나갈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숙제고, 어느 한 가지 군사력만 키워서도 될 문제가 아니고 경제력만 키워서도 될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와 또 이 러시아가 이 소위 권위주의가 도전을 해서 이 전쟁이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만은, 이러한 전쟁의 후유증이 블록화를 만들고 또 편을 가르게 되고, 이렇게 이 체제를,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한 체계가 되고, 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또 한 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대립되는 이런 현상으로 되다 보니까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 쪽에 들어가서 블록화되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국제 질서에서 어떤 변화가 온다면은 개별 국가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한다든가 경제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그룹화되다 보니까 국가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에는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식량은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생산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은 러시아는 이 유럽,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유럽 국가와 대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의 문제에서 새로운 재편의 가속화가 됩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잠그면은 유럽이 이 겨울을 날 수 없어요. 지금 뭐 들리는 얘기하면 한 70% 이상은 이미 비축해 놓은 게 있어서 올 겨울은 괜찮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계속 가스를 잠그고 유럽에 공급을 하지 않을 때 러시아는 내년부터는 정말로 자원의 문제로서 전기를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꼭 핵무기를 쓰고 대포를 쏴야만이 군사적으로 얘기를 해야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원으로서의 어떤 경쟁, 도전, 이런 것이 군사적인 것 못지않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간의 전쟁만이 아니고 이것이 파급하는 여러 가지로 미치는 파급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자동차 산업이 러시아에서 우리가 판매가 1위입니다. 근데 자동차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못했을 때 한국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오는 부품이라든가 원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중단될 때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꼭 군사적인 전쟁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경제 안보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뭐 대략 그런 흐름이 국제 정세에서 새로운 이 위기로서 이게 접근을 해오고 있고 부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이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는 그 최고인민회의 연설이라든가 또 군 창건절 때의 연설이라든가 계기시마다 이 국제관계를 신냉전 구도라고 이렇게 자기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이 대립 상황을 활용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블록에 소위 그 그룹에 전략적으로 편성을 함으로써 어떤 생존을 모색하는, 북한이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문제가 돼서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무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하고 경쟁하는 사이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하고 싸우고 대립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하는 것을 다 지지하고 미국이 제기하는 걸 다 반대하니까 유엔에서 아무 문제도 논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 보셔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립과 경쟁,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경쟁,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과 경쟁, 이 틈바구니에서 전략적인 편승이라는 게 바로 그런 문제로서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북한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얻고, 그래서 나름대로 유리한 안보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미국과 한국과 군축회담을 하자고 제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협상의 지렛대로 마련을 하고, 또 그것이 대내 통치를 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함으로써 이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난 계기로 해서 또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중국과의 대립, 이런 상황 속에서 절호의 찬스로서 핵 개발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과의 러시아와의 밀착은 그런 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협력과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핵무력 강화에 집중을 해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어려운 문제를 그런 데서 또 커버를 하고 이렇게 해갈 수 있다. 이것만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미국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전을 펴갈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뒤돌아보면 지난 2012년에 김정은 정권이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2013년 3월에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라는 것을 국가 운영 전략 노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핵무력을 건설해 가겠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전략 노선이다. 그런데 사실상은 핵무력 건설 집중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5년 뒤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4월 달에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라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집중을 하겠다, 이래서 2018년 4월 20일 날 소위 전략 노선을 변경하는 전원회의를 통해서 변경을 했고,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으로 70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거기서 핵 문제를 합의를 못 보면서 완전 그때 불발이 되면서 지금까지 미국 간의 협상은 없고, 또 남북 간의 협상도 그 이후에는 사실상 지금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4월 달에 그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집중을 한다는 노선을 제시할 때 핵미사일은 시험하지 않겠다, 소위 모라토리엄 선언도 그때 같이 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3월 24일 날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면서 소위 그 화성 17형 ICBM을 발사하면서 모든 것이 무산됐죠. 그래서 2013년에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제시했고, 2018년 5년 후에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 집중 노선을 했지만, 또 4년 뒤에 결국은 2013년에서 2022년 3월이면 10년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2019년에 깨지면서 모든 것이 해제가 되고, 그래서 2019년 4월서부터는 경제 정상화를 위한 자력갱생과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노선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국방력 강화라는 것은 핵무력 강화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핵무력 강화, 경제에 집중하면서 특히 핵 전략 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가겠다. 그래서 미국과 어느 정도의 이 확고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핵 전략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장기전을 대비해서 제재에 대해서는 버티면서 핵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 지금
북한의 기본 전략 운영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해서 북한에서는 헌법보다도 당 규약이 최고의 규범입니다. 당대회에서 결정한 것이 모든 국가를 운영하는 전략 노선이고 기본 노선이기 때문에 2021년 1월에 경제 정상화와 국방력 강화를 해간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국방 과학 발전 및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술핵 및 첨단 무기를 개발을 본격화해서 5년 내에 완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2021년 1월에 했으니까 2025년 또는 6년에 가서 다시 9차 당대회 할 때는 5년을 평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22년입니다만은 앞으로 3년여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핵무력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이 당대회에서 결정한 김정은이의 약속이고 당에서 결정한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하는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거는 북중러 연대를 통해서 경제적인 협력을 지원받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지원을 할 동안에 핵무력과 첨단 무기를 완성을 한 후에 미국이나 한국과 군축회담이라든가 새로운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서 뭔가를 자기 체제를 영위해 가겠다는 것이 기본 노선인 겁니다. 그 뒤에는 뭐 핵무력 강화를 본격 추진한 그 과정은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금년 3월에 모나토리움을 파기하면서 화성 17형 ICBM을 쐈고, 그리고 4월 달에 소위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연설에서 국가의 근본 이익이 침탈 시에, 침략을 받을 때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자기가 침공을 받을 때는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4월 달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김정은이가 한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가서는 강대강 정면 승부고 대적 투쟁을 해가겠다. 다시 말해서 남쪽은 적이고 적과의 투쟁을 강대강, 강경 공략을 통해서 이걸 추진해 가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9월 달에는 이 핵정책을 완전히 법으로 만들어서 법제화를 시켜서 선제 핵무기 5대 사용 조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법으로까지 명문화를 했고, 당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첨단 무기 개발을 완성하겠다는 걸 했고, 헌법을 통해서는, 이 법을 통해서는 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선제 전술핵 공격 훈련 등 핵무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것은 뭐 9월 달에 연설을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좀 더 그것을 조금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핵포기 비핵화는 절대로 없다.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맞바꿀 흥정물은 없다. 무엇을 지원하고 무엇을 대가를 주더라도 절대로 핵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핵을 놓고 더 이상 흥정할 수 없는 불퇴의 선이다.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고, 이 국채, 나라의 몸이다.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맞바꿀 수 없다. 경제 교류하고 지원하고 협력한다고 해서 핵을 포기하거나 흥정하거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긴 연설 속에서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되고 조선 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모호하고 애매한 얘기, 무엇을 뜻하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핵무력의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을 하고 전술핵 운영을 확대하고 자유의 수단을 넘어서 이제 남쪽에도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했다는 위협용으로 실전 사용 가능을 명확하게 비치면서 핵 교류와 핵 정책을 법제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군사적인 상황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도 핵 사용 대상 국가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핵을 가진 나라와 연대를 하고 협력을 해서 움직일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남쪽에 대한 노선입니다. 그동안에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은 서너 차례 했습니다마는 교류 협력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가 특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도 장기적인 교착 상태가 빠져오고 있고 지금까지 사실상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불안정한 대결 국면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달에 적대 관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적대 관계로서 강대강으로 공세적으로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적대적인 분단 고착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우려되는 바가 아니냐. 이래서 이러다가는 남북 간이 정말로 분단이 완전히 이렇게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미 남쪽은 대적 관계다 하는 것은 지난 2020년 6월에도 얘기했고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도 이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쭉 이 강대강 투쟁 선언을 정리를 해보면 2017년에 화성 15호를 발사해서 소위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고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차 당대회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과학발전 무기체계 5개년 계획을 올리고 그래서 이 대남 대내 관계 개선이나 북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근데 22년 3월에 와서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다시 더 개발된 17형의 ICBM을 발사하고 지금 7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겠다고 곧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핵보유를 공인화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년 만에 17년에서 22년까지 5년 만에 다시 좀 더 발전된 상황으로 이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 관계는 대화나 교류나 이런 걸로서 뭘 해결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은 남북 관계가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8월 18일 8월 달에 8.15 때 제의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이런지하에 거부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그 당대회에서 이 당규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드리면 거기서도 이 장기적인 차원의 통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력 완성을 지금 8차 당대회에서 얘기한 거대로 그때 가서 고도화되는 것을 감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라는 담론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노동신문에서 우리 민족끼리다 민족공조다 이런 얘기 용어 자체가 이미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달에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을 때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 10년 사이에서도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걸 강조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뭔가를 안착을 시키겠다. 이제 핵을 보유한 이러한 우리는 위대한 국가로서 사회주의의 정상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나가겠다.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강력한 국방력에 의한 통일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북한은 전략적인 지위에서 전략적인 중요한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또한 국력과 국력의 대결 그거는 힘에 의한 국방력에 의한 통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핵무력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화를 하고 집중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통일 문제의 본질을 힘의 관계로 규정을 하면서 강대 강을 기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조선이 무슨 선제 타격을 하느니 뭐를 하느냐 하면 강력한 힘에 의한 응징을 하겠다는 식으로 강대강으로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어서 남북관계의 상황은 지금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상은 이 대북 정책의 추진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핵무력을 강화시키고 집중을 해서 고도화시킴으로써 이 핵을 통해서 한반도의 통제의 영향권을 완전히 영향력을 확보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목표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보유법, 북한의 핵보유법이 2013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제 10년 만에 핵 사용을 조건을 확대한 핵무력 정책법으로까지 법으로 제정을 했고, 당규약에서는 핵무력 고도화, 전략 무기화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약속을 한 상태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반도 문제가 미중의 전략적인 갈등,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한반도 문제가 이제 국제 안보와의 그 사이에서 연동성이 무지하게 확대되고 긴밀화됐다. 이제 남북 문제는 남북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국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남이 움직이고 북이 움직이면 바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연계가 되고 관심을 갖고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국제 문제화 되었다는 거, 이것이 또 심화됐다는 거, 이것도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또 남북 간의 이런 군사적인 대치가 더 강화되고 핵무력 강화로 인해서 군비 경쟁이 더 고도화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여러 가지로 위기가 고조되고 위험이 점증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의 갈등 심화가 이제는 경제 군사 이념까지 확대가 돼 있어서 너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런 결과로 해서 북중러의 긴밀화, 유대가 북중러가 긴밀화되고 유대가 강화되고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으면은 남북 관계가 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동시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여러 가지 한반도의 이 문제는 남남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합의, 공감대를 이루어서 국민적인 의사가 하나가 돼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해가고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또 갈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대북 정책 추진 환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핵을 이미 보유하고 그것을 더 무력을 증강하고 이렇게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북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경제 교류하고 대화하고 협력을 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상호 간에 어떤 이 신뢰를 구축하고, 그래서 경제 문제, 사회 문제를 협력을 해서 발전을 시켜서 그게 군사 정치적인 문제까지 확대해서 남북 간의 통합으로 가겠다, 이러한 소위 기능주의적인 접근 방식 지금까지 해오던 것 같고, 지금의 이 국제 정세나 한반도 정세나 북한 정세로 볼 때 과연 이 패러다임이 맞을 수 있는 건가?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고 전술핵을 더 강화하고 더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우리의 정책은 뭘로 수립을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물론 대북 억제력을 위한 구축을 정책을 추진하는 건 불가피하고, 우리 나름대로 또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방어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력 핵억지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걸 강화시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갖고 해결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북미 간의 대화도 있어야 될 것이고 남북관계 대화 정상화를 통해서 뭔가 정치 군사적인 대화와 군비 통제를 해가는 이러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협박을 계속 할 것이고
고도화시킬 거고,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핵 억제를 더 강화시켜서 대응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북한은 도발을 더 고도화시켜서 또 대응을 할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한반도에서 계속 이루어질 때 한반도에서의 경제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국제관계에서 지금 앞에 국제관계 정세의 변화를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지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이런 긴장과 위험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될 때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는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틀을 깨고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은 뭔가 해갈 수 없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뭘까? 진짜로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후 문제, 보건 문제, 식량 문제,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위기가 올 겁니다. 계속 핵무력만 개발을 해서 고도화시킨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소련이 붕괴될 때 소련에 핵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미국보다도 핵무기를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그럼에도 붕괴됐어요. 결국 러시아 연방으로 된 거 아닙니까? 북한에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우리가 강화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틈을 이용해서 뭔가를 협력을 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찾아가야 된다는 노력도 함께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안보는 안보대로 강화를 해주면 평화에 대한 어떤 균형 잡힌 접근 모색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만이 대화와 협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반도, 북한 국제정세의 상황을 중심으로 봤을 때 과연 한일 터널이라는 것은 성격이 뭐고 필요성은 뭐냐? 뭐 앞에서 너무 상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일 터널은 잘 아시다시피 이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 중국, 러시아의 이 대륙 세력과 일본과 미국의 이 해양 세력 사이에 한반도가 가운데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이 터널을 통해서 소통이 됐을 때, 그래서 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유럽으로 이게 뻗어나갔을 때 이 소통이 됐을 때 그 경제적인 효과나 파급력이라든가 안보에 미치는 그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을 포기하라고 핵만 가지고 얘기할 것보다도 이러한 한일 터널, 이러한 문제가 성사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거, 그리고 평화경제의 개념 구현의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중심의 동북아 평화와 안전보장이 결국은 한일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한중일이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이고 이것이 모티브가 돼서 러시아와 유럽 여러 군데를 파급을 해갈 수 있다면 세계의 중심이 이쪽으로도 쏠릴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동북아의 평화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핵심 국가로서 발전하는 건 물론이고 경제적인 이런 건 물론이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상징적이나 역사적이나 실질적으로 그 효과 의미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간접 편익 아까 박 이사님께서 54조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상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태평양 시대를 열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예로 유로터널 하면 영국과 프랑스, 또 베링 해협하면 미국과 러시아, 이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호 협력 발전의 시대의 역사를 만드는 중대한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 한일 간은 물론이고 역사적인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과거에 회귀하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를 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 흐름이 결국은 지금 신냉전으로 가는 것을 완화시킬 거고, 동북아 평화 정착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군비 증강이라든가 군사적인 대립 갈등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한일 관계는 과거 문제에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과거 문제는 과거 문제대로 해결을 하고 또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에 또 관심을 갖고 또 집중을 함께 해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물론 과거 문제,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미래 문제, 양국의 공동 발전은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터널의 문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이러한 문제들은 또 한편 동시에 같이 노력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일 터널은 남북 분단 구조를 청산하는 한편 한반도의 통일 시대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리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확신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 토론 시간에 좀 더 필요한 것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